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66회를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차에 66회인데요. 66회 기출문제인데 그때 합격률이 우리가 얼마였냐면 한 32%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회차의 가장 좀 중요한 점은 좀 이론은 조금 어려웠고, 그죠? 실무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그죠?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실무는 어렵고 이론이 어렵다는 감각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죠? 할 건지에 대한 작전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론과 실무를 합해가지고 결국은 취업점을 넘기는 시험이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죠? 계란으로 바위를 막 칠라 하면 너무 힘들고, 그죠? 스스로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죠. 그러니까 약간 유연한 있죠. 유연하게 문제를 보고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득점이 가능함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실무를 먼저 강의를 드릴게요. 실무 시에 중요한 그죠? 논점이 있다라면 어떤 거냐면 시간을 15분 내에, 그죠? 좀 죄송합니다. 실무가 아니고 이론이 되겠네요. 이론 문제에서는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아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 어차피 이 한 문제가 2점이잖아요. 2점. 약 배분은 한 1번 정도 배분해야 됩니다. 1번. 근데 우리가 이런 것처럼 있죠. 이론 문제는 특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10초 만에 맞추는 문제도 한 4, 5문제는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초가 아니고 2분 정도 걸리는 문제도 한 2, 3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즉답이 가능한 문제의 시간을 빼서 시간이 약간 2분 정도 걸리는 그쪽에 배분해서 있죠. 적당하게 약 한 15분 정도에, 그죠? 내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3분 만에 9점을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을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지만 뭡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참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만 내가 어느 정도 안다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문제인데 못 푸는 문제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있죠. 뭔가의 솔루션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딱 볼게요. 여러분이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만약에 이 문제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보다가 이런 문제가 처음이면 그냥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10문제만 되면 내가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자본에 대한 얘기가 좀 심화되었다면 좀 잘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주주총회 때 현금 배당이 결의되면 일단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주주총회가 3월 1일이라 가정해 볼게요. 3월 1일 우리가 주총회 현금 배당의 분계는 이익난 2월 이익여금 100원을, 그러니까 이때는 주총 때는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으로 계상을 딱 해놓는 거예요.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현금 배당은 이때 못 주니까, 그죠? 이 시점에 법률적 행위가 경제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봐서 회사가 주주들한테 지급할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월 10일 날 이제 배당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100원 이렇게 하고 현금 100원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주총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당일의 거래 요소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 당일의 거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미지급 배당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미지급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부채다, 그죠? 부채가 증가하고 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결합 유형을 한번 찾아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감소, 부채 증가, 그죠?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거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만약에 이런 일은 없지만 주총 당일날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고 하면,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FM이잖아요. 근데 주주총회 당일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급할 수 없지만 지급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이 미지급 배당금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때 돈을 지급했으니까 여기에 이걸 지급했다면 3월 1일 날 2월 이익잉여금 자본 100원, 현금을 줬다면 현금 1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합유형은요, 자본의 감소와 또 뭡니까? 자산의 감소. 요렇게 이거죠. 변형의 문제가 이전에 기출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좀 챙겨보시면 되리라 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계기급을 배우지만 세무기급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뭐 웬만한 격리 사무원이 되려면 당연히 있죠. 세무기급을 배워야 되는데, 세무기급 과정에서 자본 분괴를 조금 심화해서 조금 더 배우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측면, 요렇게 되니까 요거를 좀 체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만약 이걸 잘 모르겠다면 일단 넘겨요. 처음 본다 하면 넘기는 거다, 그죠? 두 번째, 다음 중 결산 붕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매기말 뭡니까? 가치가 변동하면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그거를 단기 매매증권이라도 공정가치법에서 평가해서 물론 또 수익으로 실현하고, 매도가능증권도 어떻습니까? 변동된 가치를, 그죠? 공정가치법에 인식해서, 물론 걔는 뭡니까? 우리가 자본계정인으로 처리하지만, 이연하지만, 그죠? 그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변동된 가치를,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공정가치는 기말결산일 현재 종가에 대해, 이 말이 맞습니다. 맞다. 틀린 말이 없네? 그죠? 얘는 지금 틀린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왜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확신이 한 7, 80%밖에 없으면요, 나머지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맞잖아요. 나는 때려주고도 이 문제, 이 지문이 맞다면 나머지는요, 풀 필요가 없으면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얘는 좀 멍멍하다면 나머지 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은 사용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유형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감소에 따른 있죠. 희생을 어떻게 합니까? 배분하게 된다, 그죠? 수익 창출에 대응하는 희생으로 원가를 배분하게 되는데, 가치 감소건 정액분만 쓰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정액, 정률 등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 뭐 연수학계법,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생산량 비례법, 합리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세 번째, 우리 부가치세는요, 부가치세,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이 막 나타나죠. 매출하면서 소비세를 거둬들이는 세액이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 내가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액 있죠. 그 매입세액을 뭐라고 합니까?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하죠, 그죠? 분기 말에 뭐 합니까? 상계한 후에 내가 낼 세금을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한다.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선수금 계상 아니다, 그죠? 선수금 아니에요. 선수금은 뭐 미리 받은 건데, 상품권 같은 걸 사면 선수금이, 상품권 같은 걸 팔면 선수금 계정이 된다는 뭐 그런 건데요. 자,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임시계정 아닙니까? 임시계정의 특징은 기말에 나타날 수 있다? 그대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죠? 그렇게 추가적인 걸 읽어보고, 1번이 답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1번을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정답은 요거 1번은 요거는 1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1번이 참 희한하죠. 1번에 시험은 1번 문제에서 뭔가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뭐 이리 어려워. 한 방 어렵게 내고 그 다음에 살살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번 문제
보고 너무 어려우면 그건 살짝 피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뭔가 좀 쉬워지는데요. 쉽고 어렵고의 판단은 회계 1급은 그렇습니다. 세무 1급이라 할지 높은 급수는 지문이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 많지만 회계 1급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 1급은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지문이 짧으면 쉽고 지문이 길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회계 처리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계정의 분류. 우리 보유 목적에 따라 일단 1순위는 유동성, 2순위는 보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은 2개, 당좌 제거, 그 다음에 비유동은 4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지금 구분하는데 짝꿍이 아닌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품, 재고자산 맞습니다. 그런데 당좌 자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장품은 당좌 자산 쪽으로 저장품이 되려면 사무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사무용 볼펜을 뭡니까? 100만 원치 샀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 50만 원치 있다면 그거는 저장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 재고자산의 저장품은요. 어떤 경우냐면 이 저장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 제품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냅두는 그래 녹금 같은 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재고에 있어가지고 저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저장품은 당좌자산이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저장품은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그저 논란을 벌이는 분들이 있어요. 당좌다, 재고다. 아니에요. 쓰임에 따라, 저장의 목적에 따라 계정은 나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의 정의는 뭘까요? 우리가 유형 자산을 살 수도 있지만 제작해서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완공 전까지 이걸 위해서 이 유형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그래서 완성 전까지 투입한 모든 원가는 뭐라고 합니까? 건설 중인 자산. 그렇게 얘기했고, 이 건설 중인 자산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뭐죠? 딱 생각나는 거, 비상각 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요, 아직 완공 중에 있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상각비가 없다 하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익혀야 되죠? 판매되면 매출원가. 판매되지 않은 건 매출원가가 나타날 수 없다. 최소한 판매를 위한 희생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정상간무. 그죠? 비정상간무는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업외비 원후 처리한다는 거, 재고자산 간무손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유형자산 같으면 사용할 목적이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없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취득 시점부터 해요? 사용 시점부터 해요? 사용 시점부터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눈에 거슬린다. 여기에서 장기 들어가면요. 부채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이거든요.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미실현된 평가손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에 계산하기가 그죠?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손익은 실현되지 않는 평가손익이니까 원칙적으로 경영성과에 보고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계정이고, 단기매매증권은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그 해당 정보가 꼭 팔릴 걸 예정하니까 쉽게 뭡니까?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이라도 실현이익으로 봐서 단기순이익으로 본다. 여기 이제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요거는요 당연히 유형 자산이 되는, 그죠? 되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네 번째, 이런 것들이 적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속성이 있더라. 두 가지 속성, 목적적 합하든지 신뢰할 수 있든지, 신뢰성, 그리고 하부적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적 합하다는 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한 정보가 다시 확인 또는 확인한 말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거나 재수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확인이란 말이 피드백이에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속성, 적시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적이다. 중립성. 그러니까 다른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단 말이죠. 이거네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요. 신뢰성을 그죠? 얘기하고 있는 하부 원칙이 아니고 목적 적합성에 있죠. 하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정답은 1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적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답이 되는 시간을 아껴가지고 계산 문제를 어렵다 안 푼다는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좀 그걸 보시면 좋겠고. 5번째 볼게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말은 IS의 그죠?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계정 자체, 4가지 계정 중에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찾는 거가 우리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 계정의 쓰임이, 이름과 그냥 실제 구분이 좀 다른 대표적 부분이 개발비. 개발비는 여러분들 비용입니까? 대표적인 무형 자산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뭡니까? 처분이익과 손실은 뭔가 처분했으니까 실현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수익과 비용으로 보는 것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이유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 거래로 봐서 자본의 잉여금과 자본 조정을 본다. 이 말이고 매도 가능 정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봐라. 그럼 당연히 처분이 맞네 이거요. 매도 가능 정보는 이거 자본, 감자차익 자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자본잉여금, 매도 가능성금 평가 이거는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전부 다 자본 계정을 본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요. 4번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3번, 4번, 5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8개인데 6번 상각에 대한 얘기네요. 감가상각.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 아까 전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얘기 당연합니다. 이거 가장 오답은 자산이 취득할 때부터 시작한다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 구입도 상각 대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된다. 그죠? 우리가 일괄 구입했을 때 토지와 건물 금액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죠. 내가 건물하고 토지를 일괄해서 했다라면 상각해야 될 건물과 상각하지 않아야 될 토지 가액을 구분해야지만이 토지는 그대로 냅두고 건물은요 상각 스케줄에 따라 쭉 배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확실하면 그냥 안 봐도 돼요. 있고 성명 내기 계속 좋아한다. 이게 계속기업의 가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재무제표 작성의 3가지 원칙 또 내내에 보면 기업 실질의 가정 그죠? 소유주와 분리해서 기업을 회계 주체로 봐야 된다는 가정. 2번째 계속기업의 가정. 계속기업이 존속한다는 가정 하에서 감가상각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기간별 보고의 가정. 회계 기간별로 정보를 만들자는 가정. 그래서 기말의 손익정리분계, 기말 수정분계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있죠. 어려우실 거야. 솔직히. 이런 우리 전산회계에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려줘도 돼요. 정말입니다.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교육 자체가 요새 보면 전산회계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정리랄지 이런 것들을 계정의 정당 같은 것을 많이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해설 강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보죠. 자, 다음 제를 이용해서 외상 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뭐냐면 기초잔액이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T 계정으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원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재료 계정 T를 그려가 자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말에 원재료를 빼니까 직접 재료비라는 걸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고, 제공품 계정도 재고자산이에요. 그죠? 재고자산이고, 거기에 기말 원재료를, 기말 제공품을 빼니까 단기 제품 재정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제품 계정의 T, 재고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기초 기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기말 제품을 빼면요, 매출 원가를 도출하는 스케줄을 이미 우리는 배웠다는 거죠. 얘는 지금 보면 외상 매입금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그러면 T를 그려볼게요. 부채 T를 여러분들이 그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그죠?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시작될까요? 잔액은 차변부터 먼저 시작될까요? 대변부터 먼저 시작될까요? 당연히 있죠. 기초 기말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그죠? 대신 처음부터 스타트하지만 부채는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 부채가 있다는 말은 잔액이 어디에 남겠습니까? 기초가. 당연히 대변에 시작되고, 여러분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래는요, 여기에 적는 거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래는요, 여기에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것만 알고 거기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되, 여기서 물어보는 건 X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초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X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점이 뭘까요? 여기에서 외상값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외상값 지급액이 첫 번째 나오죠? 여기 이 지급액은 여기에 나타날까요? 여기에 나타날까요? 보세요. 외상값을 지급했다는 말은 외상 매입금이 감소됩니까? 외상 매입금을 보면 감소됩니까? 증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급액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급액.